1776년 조선 궁궐 한복판에서 숨막히는 복수극이 펼쳐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24 젊은 왕정조가 서 있었습니다. 즉위한 지 불과 며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할아버지 영조의 후궁을 처단하는 것이었습니다. 1776년 3월 10일 52년간 조선을 통치한 영조가 승하였습니다. 그날 세손 이사는 조선의 22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정조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24년을 기다렸다는 생각. 즉위 20일 만인 3월 30일 정조는 첫 번째 명을 내립니다. 숙의 문씨의 자기를 삭탈하고 궁 밖으로 내쫓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대신들이 당황하며 가난했지만 정조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그 여인은 더 이상 숙이가 아니라고 오늘부터 문 열어 부르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문성국은 노비로, 그 어미는 제주도의 관노비로 삼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왜 정조는 이토록 서둘렀을까요? 그 답은 14년 전 한 소년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1762년 윤호월 11살 세손이 사는 창경궁들에 서 있었습니다. 귀주가 놓인 그곳 아버지의 사도세자는 귀주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름 뙤약볕 아래 8일 동안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그리고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숙의 문씨 영조의 후궁이자 사도세자가 가장 두려워한 여인. 20년간 문씨는 사도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영조가 세자의 일을 물으면 그녀는 교활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동궁전에서 들리는 소문이 심상치 않다고. 작은 실수도 사소한 말실수도 모두 영조의 귀에 흘러들어갔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한종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문씨 남매는 요녀와 간적이라고. 날마다 거짓을 아뢰니 부자간의 정이 어찌 남아있겠느냐고. 아버지가 뒤주에서 숨을 거두던 그날 11살 소녀는 눈물도 없이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14년 후 24세가 된 정조는 왕좌에 앉아 차갑게 생각했습니다. 그날이 왔다고. 즉위 20일 만에 자기 삭탈, 50일 만에 궁박 축출, 그리고 1776년 5월 어느 날 어두운 사과의 전령이 찾아왔습니다. 왕명이었습니다. 문묘에게 사형을 내린다는 문씨는 경악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고. 하지만 한때 궁궐에서 가장 기세등등하던 여인에게 이제 남은 것은 사악한 잠뿐이었습니다. 24년을 기다린 복수.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문씨는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랐을까요? 모든 운명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문씨의 운명도 한 번의 우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751년 11월 창경궁에 깊은 슬픔이 드리워졌습니다.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의 부인 현빈 조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조는 슬픔에 잠겨 탄식했습니다. 아끼던 며느리를 이렇게 보내야 한다고. 영조는 친히 빈전을 찾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조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현빈을 모시던 궁녀 중 하나, 별감 문성국의 동생 문씨였습니다. 스물이 채 안 된 젊은 궁녀 영조는 순간 그녀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상중이라는 것도 잊은 채 1751년 겨울 영조는 문씨에게 승언을 내렸습니다. 당시로서도 매우 부적절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장례 중에 그 며느리의 궁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대신들이 속삭였습니다. 며느리의 빈전에서 게다가 그 며느리를 모시던 궁녀와. 하지만 영조는 단호했습니다. 자신의 일에 누가 감히 시비를 거느냐고. 그해 사도세자는 겨우 18이었습니다. 형 효장세자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세자로 책봉되었는데 아버지가 형수의 상중에 그 궁녀와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는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세자는 혼란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형수님의 상중에 형수님을 모시던 궁녀를 아바마마는 도대체 이곳은 정말 지옥이라고. 1753년 2월 문씨는 정식으로 종옥품 소원에 책봉되었습니다. 이때도 파문이 일었습니다. 영조가 승지에게 후궁 책봉 교지에 어보를 찍으라 명했지만 승지 윤광희가 받들 수 없다며 거부한 것입니다. 조정 대신들조차 문씨 책봉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씨에 대한 영조의 총애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1753년 3월 장녀 화룡옹주 출산, 1754년 5월 차녀 화기롱주 출산. 영조는 기뻐했습니다. 60에 다시 자녀를 얻었다고. 문씨는 참으로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문씨는 영조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씨와 오빠 문성국, 그들은 동궁전에 밀정을 심어놓았습니다.
사도세자의 일거수일투족,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 모두 문씨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씨는 그것을 영조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영조의 침전에서 문씨는 교활하게 속삭였습니다. 세자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신첩이 어찌 거짓을 나르겠냐고. 한중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조께서 모르실 대로 의심하셨는데 날마다 들으시니 부자 사이는 갈수록 멀어지니라. 1771년 문씨는 마침내 종이품 수계로 승격되었습니다. 궁녀 출신으로는 최고의 지위, 그녀의 권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사도세자의 생모 영빈 이 씨에게까지 무례하게 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씨는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사도세자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아이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1762년 운명의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762년 윤호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모화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날 1762년 초여름 사도세자는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불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들으셨겠지. 문씨가 또 아뢰었겠지. 아바마마는 나를 믿지 않으신다고. 해경궁 홍씨가 걱정스럽게 세자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세자는 격앙되어 소리쳤습니다. 20년을 감시당하고 매일 의심받는데 어찌 진정하냐고. 그 무렵 창경궁 낙선당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원인 불명의 화재 하지만 문성국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영조에게 고했습니다. 세자조하의 초소 근처에서 불이 났다고 신들이 조사한 바로는 문씨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혹여 세자조하께서 영조는 노기를 띠며 세자를 당장 불러들이라 명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아무 잘못도 없이 크게 꾸중을 당했습니다. 영조는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찌 궁궐에 불을 낼 수 있느냐고. 세자는 억울하게 항변했지만 영조는 변명하지 말라며 문씨가 친히 보았다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절망한 사도세자는 처소와 우물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1762년 윤호월 13일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조정에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영조가 차갑게 세자를 불러들이라 명했습니다. 세자가 입장했습니다. 영조가 물었습니다. 내 죄를 알겠느냐고. 사도세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영조가 폭발하듯 소리쳤습니다. 대답하라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과인을 어떻게 실망시켰는지. 세자는 무너지며 떨렸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영조가 냉정하게 명했습니다. 귀주를 가져오라고. 대신들이 경악하게 만류했지만 영조는 단호했습니다. 과인의 명이라고. 1762년 윤호월 13일 오후 사도세자는 귀주 속에 갇혔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햇살 아래 귀주 속에서 사도세자는 8일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세자는 약한 목소리로 물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11세 세손 이사는 멀리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정조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아이를 껴안으며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8일 동안 문씨는 무엇을 했을까요? 궁녀들이 속삭였습니다. 저것 좀 보게. 저 여인이 세자저 앞에서 저렇게 고통받으시는데. 야사에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문씨가 귀주 곁을 지나가며 침을 뱉었다는 어린 정조는 그 모습을 멀리서 목격했습니다. 소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1762년 윤호월 21일 귀주 앞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관이 조심스럽게 고했습니다. 마마, 세자저하께서. 사도세자는 귀주 속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28세, 11세 소년의 눈에 그날의 광경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어린 정조는 귀주 앞에 무릎 꿇고 눈물도 없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문씨가 멀리서 지나갔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들어 문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소년의 마음에 한 가지가 깊이 새겨졌습니다. 반드시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에도 문씨의 위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문씨는 만족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방해물은 사라졌다고. 하지만 문씨는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란다는 것을 1년, 2년, 5년, 10년 세손은 자라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공부했습니다. 왕이 되는 법을, 그리고 복수하는 법을. 1776년 3월 10일 영조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정조는 영조의 손을 잡으며 할아버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14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청산할 시간입니다.
1776년 3월 10일 밤 영조의 승화와 함께 24년을 기다린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조가 숨을 거둔 그날 정조는 조선의 22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궁궐에 엄숙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정조는 왕좌에 앉았습니다. 대신들이 일제히 절을 올리며 만수무강을 외쳤습니다. 24세 젊은 왕, 그의 첫 번째 생각은 문씨였습니다. 즉위 20일 만인 3월 30일 조정에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정조가 차갑고 단호하게 명을 내렸습니다. 숙의 문씨의 자리를 사탈하고 사과로 내쫓으라고.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영의정이 가난했습니다. 전하, 그러나 숙이는 선왕의 후궁으로 하지만 정조의 눈빛은 번뜩였습니다. 그 여인은 더 이상 숙이가 아니라고 오늘부터 문녀라 부르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조는 계속해서 명했습니다. 문성국은 노비로 만들고 그 어미는 제주도의 종으로 삼는다고. 문씨의 처소에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궁녀가 다급하게 달려와 전교가 내려왔다고 전했습니다. 문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루아침에 문씨 일가는 죄인으로 전락했습니다. 문씨는 패닉 상태로 소리쳤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내가 누군데. 하지만 환관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아니라고, 벌써 나가라고. 5월 13일 정조는 천하의 문씨의 죄를 보고했습니다. 조정에서 정조가 장문의 교지를 낭독했습니다. 문녀는 20년간 궁중을 어지럽히고 선왕과 세자 사이를 이간질하였으며 창경궁 낙선당 화재의 진범은 문성국임이 밝혀졌다고. 대신들이 탄식했습니다. 정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녀는 선왕을 속이고 신하들을 농락하였으며 무고한 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조정은 들끓었습니다. 대신들이 외쳤습니다. 전하, 문녀를 당장 사형에 처하소서. 화룡옹주와 화기롱대 자기도 사탈해야 한다고. 삼족을 멸해야 마땅하다고. 하지만 정조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화룡옹주와 화기롱두는 선왕의 보육이라고. 도옹주는 문녀가 흉계를 꾸밀 때 강보에 쌓인 아이였을 뿐이라고. 고모들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정조는 냉혹했지만 불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죄 없는 고모들까지 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문녀는 다르다고. 영조의 국상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8월 10일 어두운 사가 문씨가 있는 곳 정조가 조정에서 명을 내렸습니다. 문녀에게 사형을 내린다고. 대신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성은이 망극하다고. 전령이 달려갔습니다. 사가의 초라한 방 문씨는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전령이 교지를 펼쳤습니다. 왕명이라고. 문녀는 사약을 받으라고. 한때 궁궐에서 가장 기세등등하던 여인, 이제 궁밖 한적한 곳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문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약을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일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날들이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현빈 조씨를 모시던 궁녀 시절, 영조와의 첫 만남, 후궁이 된 날, 권력의 정점에 섰던 순간들, 그리고 귀주 속의 사도세자. 문씨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자조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약을 마셨습니다. 문씨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성국은 노비가 되어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문성국의 아들 문경행은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문성국의 천한 밥도옥도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문씨의 어머니는 제주도에서 관노비로 살아했습니다. 문성국이 절규하며 누이를 불렀습니다. 문씨 일가는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화룡옹주만은 정조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정조가 대신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옹주의 자기 사탈을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화룡옹주의 삶이 평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죄로 인해 궁궐 출입이 금지되었고 옹주로서의 예우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평민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정조의 친전 홀로 앉아있는 정조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바마마, 소자가 원수를 갚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조가 쓸쓸하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바마마는 돌아오지 않으시는군요.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죽은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정에서 정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끝났다고. 우리는 새로운 조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신들이 외쳤습니다. 성은이 망극하다고. 문씨 사건을 통해 정조는 이모화변의 원한을 정리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정조는 혼자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24년을 기다린 복수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조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문씨의 이야기는 그녀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부대의 소설과 드라마에서 문씨는 항상 악녀로 그려집니다. 사도세자를 모함하고 궁중을 어지럽힌 요녀 그녀의 실제 모습이 어땠든 간에 역사는 그녀를 영원한 악녀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문씨가 정말로 그 모든 일의 주범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희생양이었던 것은 아닐까? 문씨는 궁녀 출신의 일개 후궁에 불과했습니다. 노론이나 소론 같은 정치적 지지 세력도 없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사도세자의 죽음을 저할 그만한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반면 정조에게는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이모화변의 책임, 누군가는 져야 한다고. 노론과의 협력이 필요했고 왕실의 혼란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아무런 지지 세력이 없는 문씨는 적당한 희생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해경궁 홍씨의 증언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한중록을 보면 문씨 남매는 요녀와 간적이라고 날마다 거짓을 아뢰어 부자간의 정을 갈라놓았다고. 당시 궁중에서 생활하며 모든 것을 직접 지켜본 당사자의 기록, 그렇다면 문씨의 행동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조의 감정이 너무나 격렬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20일 만에 자기 사탈, 5개월 만에 사약. 만약 문씨가 단순한 희생양이었다면 정조가 그토록 서둘러, 그토록 철저하게 그녀를 처단했을까요? 정조에게 문씨는 단순한 정치적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원수였고 어린 시절 자신이 직접 목격한 악행의 주체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문씨와 비슷한 인물이 조선 역사에 또 있었습니다. 인조 때 후궁 귀인 조씨, 그녀 역시 왕의 총애만 믿고 행동하다가 새로운 왕 효종에 의해 배출되고 사사당했습니다. 소현세자와 민회빈 강씨를 죽음으로 내몬 귀인 조씨, 사도세자를 모함한 수계문 씨, 두 여인 모두 왕실의 권력 다툼에 개입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귀인 조씨는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아 효종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씨는 딸만 둘 낳아 정조의 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문씨는 한탄했습니다. 아들이었다면. 결국 영조가 죽자 문씨를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건 문씨는 20년 넘게 누렸던 영화를 단 몇 개월 만에 모두 잃었습니다. 둘째,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 그리고 셋째, 한 사람의 원한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정조 역시 복수를 완성했지만 진정한 만족을 얻었을까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지만 죽은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때로 새로운 상처만 남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기 이전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모함하고 죽음으로 내몬 자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문씨 같은 인물을 그대로 두었다면 왕권에도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문씨를 단순히 악녀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녀 역시 조선 후기라는 격변의 시대를 살아간 한 여성이었습니다. 궁녀 출신의 미천한 신분에서 시작해 왕의 후궁이 되고 종이품 수배까지 오른 것은 분명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녀 나름대로는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문씨의 비극은 그녀가 살았던 시대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는 당파 싸움이 극에 달했던 시기 왕실 내부에서도 갈등과 응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씨 같은 인물이 등장한 것은 어쩌면 필연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권력 앞에서의 겸손,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역사의 심판에 대한 경외심. 문씨는 일시적인 권력에 취해 본분을 잊었고 결국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합니다. 문씨 같은 인물은 어느 시대에나 등장할 수 있고 정조 같은 복수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역사로부터 지혜를 얻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계문씨, 그녀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악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 시대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인간의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1776년 그 여름, 24년을 기다린 복수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없었습니다. 문씨는 모든 것을 잃었고 정조는 아버지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삶과 선택을 통해 우리는 현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권력과 복수, 원한과 용서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복수극 중 하나인 수계문씨와 정조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